한국인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의료를 망치고 있습니다. 의술은 공작이 아닙니다. 불과 3시간 전 저는 서울의 수천 명 청중 앞에서 한국 의료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제가 비웃던 그 한국 의사들의 손에 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 속 대동맥은 찢어지고 있고 프랑스였다면 저는 이미 시체실로 옮겨졌을 겁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만했던 유럽 최고의 의사가 왜 한국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4시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의료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 50여 개국에서 모인 의료 전문가들이 숨죽인 채 무대 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무대를 비추는 조명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확성기를 통해 증폭된 제 목소리가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루카스 르블랑 프랑스 의학 협회장이자 이번 G20 의료 포럼의 기조 연설자였습니다. 파리 소르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럽 심장외과학회 최우수상을 3차례나 받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했죠. 한국 의료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이크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존경하는 G20 대표단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한국의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는 의료에서만큼은 재앙입니다. 의술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 생명이니까요.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 견갑골 사이가 묘하게 뻐근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비행으로 몸이 굳었던 탓이라 생각했죠.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평균 30분을 할애합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3분 진료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나라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이자 객석이 술렁였죠. 이것은 의료가 아닙니다. 공장 라인입니다. 그 순간 등의 뻐근함이 날카로운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견갑골 사이에 송곳을 꽂아 넣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재킷 안쪽으로 살짝 손을 넣어 아픈 부위를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루카스. 단순한 근육통일 뿐이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한국 의료를 비판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프랑스 의학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죠.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이. 저는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갑자기 흉곽 안쪽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긁어대는 것 같았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쿵쾅, 마치 가슴 안에서 북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통증을 의지로 눌러버리려는 듯이요. 환자는 부품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단상을 내리쳤죠. 그 순간 흉부 깊숙한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명확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통증이 이제 가슴 전체를 조여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심장을 움켜쥐고 쥐어짜는 것 같았죠. 시야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갑자기 더 밝아진 것처럼 느껴졌고 객석의 얼굴들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내려가고 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아니야.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 의료는 영혼이 없습니다. 목청껏 외쳤죠. 바로 그 순간 통증이 턱 아래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면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를 붙잡은 오른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죠. 이 야만적인 그 단어를 끝까지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바닥이 갑자기 가까워지더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무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며 삐익하는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천장의 조명이 제 눈을 찌르듯 밝게 빛났습니다. 객석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 다급한 외침들이 뒤섞였죠.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야. 이 증상은 대동맥 박리다. 등에서 시작된 통증, 흉부로 번진 찢어지는 듯한 고통, 턱과 팔로 퍼진 방사통.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하나의 진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하필 여기서, 내가 비웃던 이 나라에서.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 의료를 조롱하러 온 제가 지금 한국 의료진의 손에 제 목숨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니, 도는 건 천장이 아니라 제 의식이었죠.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폐가 납작하게 눌린 것처럼 산소가 부족했죠. 숨을 쉬어야 해. 숨을. 하지만 숨을 들이쉬려 할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영어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비명만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통증이 이제 등 전체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불길 같았죠. 동시에 흉골 뒤쪽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동맥 내막이 벗겨지고 있어. 의사로서의 지식이 저를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혈관 안쪽 벽이 층층이 갈라지면서 피가 벽 사이로 스며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찢어진 부분이 심장 쪽으로 확장될 것이고 결국 심장 주머니에 피가 차면서 심장이 멈출 겁니다. 골든타임은 겨우 몇 시간. 아니, 제 상태로는 1시간도 안 될지 모릅니다. 객석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 외침, 발소리가 뒤섞였죠. 의사 없어요? 의사, 구급차 불렀어요. 누가 심폐소생술 줄 아는 사람. 목소리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정작 응급 상황에서는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죠. 역시 의사들은 응급실 밖에선 쓸모없어. 제 냉소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위로 누군가 빠르게 뛰어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명확하고 주저함이 없었죠.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거칠게 제 셔츠를 찢었습니다. 단추가 튕겨나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항의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드러난 가슴에 닿았죠. 그 사람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까 대기실에서 봤던 그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었죠. Do you speak English? 하지만 그는 고개만 저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게 분명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국제 포럼에 나온 의사가 영어도 못해. 역시 한국은. 그때의 오만함이 지금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의사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댔죠. 심음을 듣고 등으로 손을 돌려 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동맥 박리. 타입 A. 한국어였지만 aortic dissection type A라는 의학 용어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청진기만으로 CT도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영상 진단 없이는 확진할 수 없는 질환이었으니까요. 특히 타입 A인지 B인지 구분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의사는 단 10초 만에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119 핫라인 연결해.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비상 소집.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주변에 누군가가 재빨리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의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확신하고 있어. 공포와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이 의사는 당황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들리세요?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You save me.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냐고.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Yes. We will.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살릴 것이라고.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벌써?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15분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았죠.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 배까지 찢어지는 느낌이 내려갔습니다. 박리가 확장되고 있어 제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헬기요? 아니요. 지상 이동이 더 빨라요. 강남대로 경찰 통제 요청합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는 왜 안 써? 의아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닥터 헬기가 가장 빠른 방법 아닌가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할 곳도 이륙할 공간도 제한적이었죠. 오히려 구급차가 더 빠를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야.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팀이 의료 장비를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왔죠. 환자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제 몸이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통증이 폭발했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죠. 혈압 95에 60. 빈맥.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이미 쇼크 직전이었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천장의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여도 되나? 유럽이었다면 환자를 조심조심 천천히 옮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속도가 곧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죠.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작은 응급실 같았습니다. 탑승.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죠. 아까 그 한국인 의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병원까지 10분입니다. 버티세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10분. 살 수 있을까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구급차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아니, 넓다기보다는 효율적이었죠. 천장과 벽면 곳곳에 의료 장비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 위로 모니터가 있었고 심전도와 혈압, 산소 포화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삐삐삐. 규칙적이어야 할 심박음이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져요. 80에 50.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제 의식도 함께 흐려져 갔죠. 안 돼. 아직은. 한국인 의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맥 라인을 확보하고 수액을 연결했죠. 수축기 혈압 80 이상 유지. 과도한 수액은 금기. 그가 지시했습니다. 맞아. 대동맥 박리에서는 혈압을 너무 올리면 안 돼. 박리 부위가 더 찢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의사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급커브를 도는 것 같았죠. 미안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남의 밤거리였죠. 이 시간에 막힐 텐데. 서울의 교통체증은 악명 높았습니다. 특히 강남대로는 유럽의 샹젤리제 못지않게 항상 막혔죠. 하지만 구급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환자분, 창밖 보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힘겹게 돌렸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차들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빽빽했던 차량들이 좌우로 비켜서며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사이렌 소리만으로.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켜서고 있었습니다. 어떤 차는 인도로 바짝 붙었고 어떤 차는 역주행하다시피 후진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이 태반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구급차 길 안 비켜주면 처벌받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 차 안에도 누군가의 가족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저들을 야만인이라고 했는데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계속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심전도 이상, ST 분절 상승, 심낭 삼출 가능성, 초음파 준비. 구급대원이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꺼냈습니다. 구급차 안에 초음파가? 놀라웠습니다. 유럽의 구급차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가능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동하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프로브를 제 가슴에 댔습니다. 차가운 젤이 피부에 닿았죠. 모니터에 제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했습니다. 심낭 삼출 확인. 양은 적어요. 아직 천자는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죠. 병원까지 5분. 수술팀 대기 중입니다. 운전석에서 외쳤습니다. 5분. 제 의식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통증이 이제 하체까지 내려갔죠. 박리가 복부 대동맥까지. 최악이었습니다. 선생님. 눈 떠요. 눈 떠요. 의사가 제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루카스. 루카스, 프랑스에서 왔죠. 가족은? 아내. 파리. 아내분께 곧 연락할게요. 루카스, 당신은 살 겁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제 이름은 김민준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교수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김민준. 그 이름을 저는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구급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도착. 문이 열리면서 하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환자 이송. 가자. 들것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연속으로 스쳐 지나갔죠. 타입 A 대동맥 박리. 쇼크 직전. 수술실 바로. 김민준이 외쳤습니다. 접수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수술이 먼저. 접수도 안 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유럽이라면 응급실이라도 먼저 등록하고, 서류 작성하고, 보험 확인하고, 그 과정만 10분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생명이 먼저였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수술실 직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 70에 40, 의식 저하, 제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김민준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루카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들을 무시해서. 김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살고 나서 사과해도 돼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입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자면 돼요. 깨어나면 살아있을 겁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마스크가 제 얼굴을 덮었죠. 하나, 둘, 셋.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아니, 밝았던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마취 상태에서도 뇌는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도의 김민준입니다. 타입 A 대동맥 박리 응급수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예상 수술 시간은 6시간. 체외순환 준비됐습니까? 준비 완료입니다. 저체온 순환 정지 준비.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또렷했죠. 6시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대동맥 박리 수술은 심장외과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 중 하나였으니까요.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수술이었죠. 절개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는 소리였을 겁니다. 내 가슴이 열리고 있어.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뭔가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죠. 흉골, 절개, 뚝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톱으로 뼈를 자르는 소리였죠. 개운기 삽입,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제 갈비뼈가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낭 열겠습니다. 출혈 있습니다. 석션, 빨리. 갑자기 목소리들이 급해졌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50에 30, 수혈 준비. A형 농축적 혈구 4유닛, 출혈이 심한가 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마취 상태에서도 느껴지는 공포였죠. 침착하세요. 예상된 상황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대동맥 노출 완료. 박리 부위 확인합니다. 상행대동맥 전체, 대동맥궁 일부까지 진행됐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인조혈관 28mm 준비하세요. 준비됐습니다. 체외순환 시작합니다. 기계음이 커졌습니다. 인공심폐기가 작동하는 소리였죠. 제 심장 대신 기계가 피를 순환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심정지 유도합니다. 심정지 확인.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 죽은 건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심정지였죠. 수술을 위해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춘 겁니다. 저체온 순환 정지 시작. 뇌 보호를 위해 18도까지 낮춥니다. 제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체온을 낮춰서 뇌 손상을 막는 거였죠. 이 상태에서는 30분 정도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도 괜찮았습니다. 체온 18도 도달. 좋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더 집중된 느낌이었습니다. 박리된 내막 제거합니다. 찢어진 혈관 벽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진행돼야 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었으니까요. 출혈, 지혈, 거즈, 석션 압력 올려. 급박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야 확보됐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인조혈관 봉합 시작합니다. 바늘이 혈관을 꿰매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모든 게 들렸습니다. 원위부 문합 완료. 근위부 문합 시작합니다. 김민준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생명이 그 손끝에 달려 있었죠. 시간 확인. 저체온 순환 정지 시작 후 25분. 좋아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근위부 문합 완료. 대동맥궁 재건 끝났습니다.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관류 시작합니다. 다시 따뜻한 피가 혈관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죠. 심장 다시 뛸 준비하세요. 제세동기 준비. 에너지 충전. 20줄. 충전 완료. 쇼크. 툭. 제 몸이 움찔했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진 거였죠. 심장 안 뜁니다. 다시. 30줄. 쇼크. 툭. 뛰기 시작합니다. 동률동 확인.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혈압 상승. 90에 60. 출혈 확인. 문합 부위 이상 없습니다. 완벽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체외순환 이탈 준비하세요. 준비됐습니다. 이탈합니다. 기계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인공심폐기가 멈추고 제 심장이 스스로 펌프질을 시작한 거였죠. 자가 순환 안정적입니다. 좋아요. 이제 닫겠습니다. 봉합이 시작됐습니다. 심낭을 닫고 흉골을 철사로 고정하고 피부를 꿰맸습니다. 수술 종료. 시간은 총 5시간 40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박수였죠. 환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깨어나면 살아있을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죠. 간신히 틈새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코엑스, 연설, 통증, 쓰러짐, 구급차, 수술. 맞아. 나 수술 받았어. 목이 말랐습니다.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죠. 무언가 목구멍에 꽂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관 삽관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기계음이 들렸죠. 인공호흡기였습니다. 아직 자가 호흡이 안 되나. 당연했습니다. 대수술을 받았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모니터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온갖 선들이 제 몸에 연결돼 있었죠. 삐삐삐.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 살았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동맥 박리 타입 A. 사망률 50%의 수술. 그걸 제가 이겨낸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민준이 저를 살린 거였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확인하고는 미소 지었죠. 깨어나셨네요. 잠시만요. 그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환자분 의식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죠. 루카스 씨, 들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지금 기관 삽관이 돼 있어서 말은 못합니다. 손가락으로 숫자 보여주세요. 지금 몇 개 보여요? 그가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저도 3개를 펼쳤죠. 좋아요. 신경학적 이상 없습니다. 김민준이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찢어진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살려줬어. 김민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이고 출혈도 없어요. 내일이면 발관할 수 있을 겁니다. 발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는 뜻이었죠. 스스로 숨 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루 만에 놀라웠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최소 이틀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푹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가 나가려는데 저는 손을 뻗어 그의 가운을 잡았습니다. 김민준이 돌아봤죠. 저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천만에요. 의사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죠. 김민준이 나가고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살았어. 한국에서, 내가 무시했던 이 나라에서.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야만적이라고 비웃었던 빨리빨리 문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빠른 진단, 빠른 이송, 빠른 수술. 모든 게 빨랐고 모든 게 정확했죠. 접수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실려올 때 접수 절차가 없었습니다. 서류도, 보험 확인도, 보호자 동의도 없었죠. 그냥 바로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행정 절차는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생명이 우선이었죠. 절차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이게 진짜 의료구나 깨달았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화려한 기술이나 긴 진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죠. 중환자실은 항상 밝았으니까요.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활력 징후 측정, 수액 교체, 상처 확인.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루카스 씨, 물 한 모금 드릴게요. 간호사가 스펀지에 물을 적셔 제 입술에 댔습니다. 축축한 느낌이 입안으로 퍼졌죠. 천국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튜브 뺄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한국 의료를 모욕했습니다. 그런 저를 이들은 살렸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보복심. 아니었습니다. 의무감. 그것도 아니었죠.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들에게 환자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국적도, 발언도, 태도도 중요하지 않았죠. 살려야 할 생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정말 오만했어.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프랑스 의학협회장이라는 타이틀, 소르본 수석 졸업이라는 경력.
유럽 심장외과학회 최우 수상.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정작 중요한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저를 죽일 뻔했죠.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김민준. 그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영어도 서툰. 국제 무대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한국 의사. 하지만 그는 진짜 의사였습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실력으로 말하는 의사였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삐삐삐. 심전도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살아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인공호흡기를 뗄 겁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겠죠. 김민준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과도 해야 했습니다. 한국 의료에, 한국 의사들에게, 제 오만함에 대해서요.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루카스 르블랑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 겸손을 배운 의사, 그게 새로운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었죠. 중환자실에는 창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과 회진 시간으로 아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여러 명의 의료진이 함께였죠. 좋은 아침입니다. 루카스 씨. 김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발관할 겁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에 튜브가 너무 답답했으니까요. 좋아요. 그 전에 수술 결과부터 설명드릴게요. 김민준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심장과 대동맥의 3D 영상이었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래 찢어졌던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넓었습니다. 상행대동맥 전체와 대동맥궁 일부까지 박리가 진행돼 있었죠. 저희가 이 부분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조혈관이 보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문합 부위도 완벽하게 붙었고 누수도 없어요. 성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의학적 전문 용어도 적절히 섞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서 말해줬죠. 이 사람, 환자 교육에도 능숙해. 감탄했습니다. 자, 이제 발관하겠습니다. 제가 셋을 세면 크게 기침하세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이 튜브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기침을 했고 김민준이 재빠르게 튜브를 빼냈습니다. 길고 투명한 튜브가 제 목에서 빠져나왔죠. 목구멍이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죠. 물 한 모금 드세요. 간호사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천국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였죠. 천만에요. 이제 말할 수 있으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수술 얼마나 걸렸나요? 5시간 40분이요. 그렇게 빨리요? 제 놀라움에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빠른 편이에요. 보통은 6시간에서 8시간 걸리거든요. 어떻게? 팀워크죠. 우리 팀은 오래 함께 일했어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아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수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었죠. 집도회, 조수, 마취과 의사, 체외순환 기사, 간호사들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출혈은 많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수술 중 출혈량은 2500ml 정도였어요. 수혈은 8유닛 했고요. 2500ml. 제 혈액의 절반 정도가 빠져나간 거였죠. 많이 위험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스 씨가 저희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70에 4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쇼크 직전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수술대에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빨리 발견했고, 빨리 이송했고, 빨리 수술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빨리빨리.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 문화가 저를 살렸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연설에서 했던 말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루카스 씨,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지만 환자는 환자일 뿐이에요. 당신이 무슨 말을 했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의사니까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이 없었죠. 한국 의료는 김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도 많죠. 3분 진료, 과로한 의사들, 부족한 수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프랑스 돌아가시면 주변 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한국 의료 꽤 괜찮다고요. 그의 농담에 저도 웃었습니다. 아팠지만 웃을 수 있었죠. 회진 돌아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간호사들한테 말씀하시고요. 김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아, 참. 오늘 오후쯤 일반 병동으로 옮길 겁니다. 회복이 빨라요. 벌써요? 네. 중환자실은 다른 위급한 환자분들을 위해 비워둬야 하거든요. 효율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였죠. 김민준과 의료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의사야. 화려한 이력이나 명성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의사들. 그게 한국 의료진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제 침대를 옮길 준비를 했죠. 루카스 씨, 이동할게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죠.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병원이구나. 활기찼습니다. 유럽의 병원들은 조용하고 차분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반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창문으로 밖이 보였죠. 서울의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가 나를 살렸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야만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이었고, 생존이었고, 배려였죠. 위급한 사람을 빨리 살리기 위한 문화였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1인실이었죠. 여기서 회복하시면 돼요. 편하게 쉬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중환자실보다 훨씬 편안했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살았어.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거였죠. 그리고 그건 혼자 이뤄낸 게 아니었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팀, 구급대원들, 간호사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병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내일부터는 보행 연습 시작할 겁니다. 빨리 움직여야 회복도 빨라요. 알겠습니다. 김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루카스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프랑스 의료는 정말 30분씩 진료하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느린 게 독이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한국은 빨라요. 하지만 정확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또 볼게요. 교수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변했어.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현명하고, 더 진짜 의사에 가까운 사람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건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빠른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수술 후 몸이 약해져서 균형 잡기도 어려웠죠.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단지 앉기만 했을 뿐인데 숨이 찼죠. 둘째 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5걸음도 못 가서 멈춰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셋째 날, 10걸음을 걸었습니다. 넷째 날, 20걸음. 다섯째 날, 복도 끝까지. 제 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정말 회복도 빠르게 만드네. 감탄했습니다. 적극적인 재활, 빠른 시기 진행, 조기 보행. 모든 게 빨랐지만 안전했죠. 여섯째 날, 김민준이 회진을 왔습니다. 루카스 씨,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벌써요? 네. 회복이 정말 빨라요. 상처도 잘 아물었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아직 일주일밖에. 충분해요. 집에서 쉬는 게 병원보다 나아요. 물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는 받아야 하지만요. 김민준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참, 비용 관련해서는 원무과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보험 처리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대동맥 박리 수술은 대수술이었으니까요. 프랑스였다면 수만 유로는 나왔을 겁니다. 정확한 건 원무과에서 계산하겠지만 김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건강보험 적용되면요.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요? 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약 1,500유로. 프랑스였다면 10만 유로는 나왔을 금액이었죠. 100배 차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건강보험이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요. 외국인도 체류 기간에 따라 적용되고요. 하지만 이 정도 수술이 저희도 수가가 낮다고 불만이에요. 김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하지만 환자들은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의료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저평가받고 환자들은 혜택을 받는 시스템. 지속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들은 지쳐가고 시스템은 삐걱대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그의 눈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생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낮은 수가, 긴 노동시간, 과도한 업무. 그걸 감내하면서 환자들을 살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제가 한국 의료를 몰라보고 비난했던 것. 김민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아셨으니까요. 7째 날, 퇴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민준이 왔습니다. 마지막 검사 결과 나왔어요. 모두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퇴원 처방 전이에요.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약 리스트와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죠. 1달 후에 외래 오세요. 그때 CT 찍고 경과 볼게요. 네. 그리고 김민준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대동맥 박리는 재발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혈압 꼭 체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퇴원복으로 갈아입었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지갑, 그리고 약 봉지. 그게 전부였죠. 김민준이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죠. 교수님.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김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루카스 씨? 저는 당신들을 모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단에서 수천 명 앞에서 한국 의료를 비난했죠. 영혼이 없다고, 야만적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준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린 건 당신들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제가 비웃었던 시스템이 저를 살렸습니다. 루카스 씨. 왜 저를 살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왜 저를 도와줬나요? 김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의 말도, 태도도 보지 않아요. 오직 환자를 살리려는 의지만 봅니다. 루카스 씨가 쓰러졌을 때 저는 프랑스 의학협회장을 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환자를 봤을 뿐이죠. 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카스 씨, 왜 이러세요? 김민준이 당황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오만함을, 제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저는 진짜 의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들이 진짜 의사예요. 김민준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루카스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제 나라로 돌아가면 말할 겁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요.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의학협회에 공식 성명을 낼 겁니다. 제 발언을 철회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존경을 표하겠다고요. 루카스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필요해요. 저는 확고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 명예를 걸고요.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시네요. 의사니까요. 그 말에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의사시니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동료로서의 악수였죠. 건강하세요. 루카스 씨. 당신도요. 김 교수님. 저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죠.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나는 살았어. 그리고 배웠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겸손한 의사로서의 시작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죠. 여행객들, 비즈니스맨들,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루카스. 당신 괜찮아? 아내 소피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죠. 응, 괜찮아. 이제 돌아가. 정말 다행이야.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김민준이 제 가족에게 연락해줬다고 했었죠.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미안하긴. 살아있는 게 어디야. 소피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갈게. 조심해서 와. 그래. 곧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망, 움직이는 불빛들. 이 도시가 저를 살렸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명세서였죠. 펼쳐봤습니다. 항목들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응급실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약값, 검사비. 모두 합쳐서 1200만 원.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만 원. 유로로 약 1300유로. 믿을 수 없어. 다시 봐도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보험 적용에도
수만 유로는 나왔을 겁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투명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숨겨진 비용이나 불명확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의료 시스템이구나. 환자를 위한 시스템.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시스템이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파리행 승객 여러분,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루카스 씨? 돌아보니 김민준이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왜? 배웅하러 왔죠.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퇴원할 때 제대로 인사 못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드리려고요. 김민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죠?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기념품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말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잊을 수 없죠. 평생. 저는 배지를 재킷에 달았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가서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의사 되세요. 루카스 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처럼요? 저보다 더요. 우리는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꼭 다시 만나요. 저는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도시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맑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의학협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하고 성명서 작성 페이지를 열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공식 사과 밑경에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루카스 르블랑은 G20 의료 포럼에서의 발언을 전면 철회합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의료를 비판했던 제 발언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명을 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동맥 박리라는 치명적 질환에서 살아났고 그것은 한국 의료진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철학을 갖추고 있습니다. 10초 만에 정확한 진단, 10분 만에 병원 도착, 6시간의 성공적 수술.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의료계에 제안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자고요. 빠른 것이 야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제 생명을 구해주신 김민준 교수님과 삼성서울병원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루카스 르블랑, 프랑스 의학협회장.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명서가 게시됐죠. 곧 프랑스 전역의 의사들이 볼 겁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죠. 새로운 시작이야. 다짐했습니다. 파리에 돌아가면 바꿀 겁니다. 제 진료 방식도, 제 태도도, 제 철학도요. 환자를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환자를 보는 마음을 키울 겁니다.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말할 겁니다. 오만한 권위가 아니라 겸손한 전문성으로 존경받을 겁니다. 김민준 교수님처럼 그가 제 롤모델이 됐습니다. 유창한 영어도 화려한 경력도 없었지만 진짜 의사였던 사람,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파리가 가까워졌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에펠탑, 괴선문, 센강.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기쁨보다 서울을 떠나온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동료로서요. 한국 의사들과 교류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갔죠.
소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그녀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다시 봐서 정말 기뻐.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죠. 많이 힘들었지? 응.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어. 배웠다니? 응. 의사가 뭔지, 진짜 의료가 뭔지. 소피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그래? 응. 눈빛이 다르달까. 더 겸손해 보여.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달라졌죠. 죽음 앞에서, 그리고 진짜 의사들을 만나면서요. 집에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밤이 있었습니다. 갈라지는 차들, 빠른 구급차, 밝은 수술실. 그 모든 것이 저를 살렸던 기억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 하지만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들이 놓여 있었죠. 소르본 졸업장, 유럽 심장외과학회 상장, 프랑스 의학협회장 임명장. 제 자랑이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가방에서 태극기 배지를 꺼냈습니다. 김민준이 준 선물이었죠. 책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요. 잊지 않을게. 절대로. 다짐했습니다. 겸손을, 헌신을, 진정한 의료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첫날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루카스,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놀랐어. 괜찮아? 응, 괜찮아. 덕분에 진료실로 갔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죠.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앙주아 교수님, 가슴이 답답해요. 예전 같았으면 빠르게 진찰하고, 처방하고,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저는 천천히 자세히 들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증상을, 걱정을요. 청진기를 댔을 때도 집중했습니다. 10초 만에 진단했던 김민준처럼요. 심방세동이 있으시네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각한가요?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감사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의사의 보람이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학력도, 국제적 명성도 아니었죠. 환자의 진심 어린 감사. 그게 의사의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재로 갔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개 와 있었습니다. 제 성명서에 대한 반응들이었죠. 대부분은 놀라움과 지지였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네요. 하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의료를 배신했다. 한국에 매수됐나? 협회장 자격이 없다.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하나였으니까요. 한국 의료가 우수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덕분에 살았다는 것이요.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준이었죠. 루카스 씨, 성명서 받습니다. 감사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건강하게 사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동료로서 환영하겠습니다. 김민준.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김 교수님, 부담이 아닙니다. 제 의무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니까요. 곧 다시 만나요. 이번엔 동료로서. 루카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이었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어.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도 다시 태어났죠. 오만한 프랑스 의학협회장에서 겸손한 의사로요. 책상 위에 태극기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빛나고 있었죠. 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김 교수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향이었죠.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요.
가슴에는 새로운 대동맥이, 마음에는 새로운 다짐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의사가 되겠다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이요. 그리고 그 다짐은 대한민국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